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라기보다는 지정학 이야기고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탄핵 가결이 지정학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탄핵 정국 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죠. 국제정세 분석 전문가인 피터 자이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무역화의 세계 질서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순식간에 변모했고, 그 결과 더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에서 상관이 없는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가령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이 받는 타격은 예전보다, 그러니까 1970년대 5.1 파동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바로 이어집니다. 연결고리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간 미국 덕분에 자유로운 무역을 누리며 수출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들은 다시금 혼란한 경쟁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로 성장해왔던 독일, 중국,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자이아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대한민국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공하는 세계 무역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겁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아마 그 첫 번째 파도가 되겠죠. 물론 관세 증액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에 결국 우리나라가 요구받게 될 것은 바로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게다가 미국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자본을 생각하면 이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인 동맹을 넘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시대에서는 일본에 반대하면서 미국을 가까이 한다는 휘폐식의 논리가 먹힐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를 택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결국 중국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피터 자이안의 말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선택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시면 이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인데요. 이 일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아직도 다 해제되지 않은 한한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외교는 중국과 조금 멀어지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 한 발 가까워지는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선택한 사람들이 심지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말이죠. 다음은 2019년의 사례를 보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권이 있겠습니다. 2019년 미국 국방장관은 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방위기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두 가지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한 거절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일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안보 전략이 한미일 삼국 간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은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현 여당은 미국과 일본에 기울고 있으며,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어떻게 말하면 반일 기조를,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서도 한 발자국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견지에서 근본 탄핵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본 탄핵 표결은 2번 이루어졌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죠.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였다는 점을 명기한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인사는 탄핵안에 한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한미일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라고도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통령 담화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담화문에도 북한과 중국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11월이죠.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라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산업적인 측면도 말했는데요.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는 말도 남겼죠. 네, 중국산 태양광 시설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문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는 모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의사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탄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은 거죠. 물론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인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볼 수만은 없죠. 또 그를 넘어서 다음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습니다. 말인즉 근본 예측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해 이어진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정학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일본과 미국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했으며 또한 반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한 발 가깝게 한 겁니다. 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명백히 적혀 있었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앞으로는 적대시하지 않겠다. 혹은 적어도 지금까지 적대했던 것보다는 덜 적대시하겠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한 사실을 우리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할 시간입니다. 2016년이죠. 사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한한령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때 피해를 입은 섹터들이 마치 시계를 되갚는 것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섹터들이라면 물론 화장품, 엔터, 미디어, 게임 등이겠죠. 2016년 이후 이런 섹터들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중국은 주변국의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소위 전랑 외교에서 벗어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려왔던 인도에게도 태도를 바꿨죠. 2024년 6월 무려 4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 주재로 열렸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를 비롯한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한중 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었었습니다. 이때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어디냐면 바로 화장품이 첫째고 엔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그랬기에 한한령 타격이 가장 큰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로 진출하면서 생존을 모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을 잃었단 말입니다. 또 엔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엔터 업계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바로 투어 수익인데요. 아예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이 중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업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가 있겠죠. 저작권 수익 또한 협상의 카드가 될 겁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았던 막대한 작품들이 한 번에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섹터들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도 물론 있는데요. 네, 제가 매일 아침 써드리는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제 의견도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댓글 첫 번째 고정이었으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노노재팬을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건 다름 아닌 항공과 여행업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바로 코로나가 덮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타격을 입은 회사들도 아주 많죠. 지금조차도 우리 사회는 노노재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죠. 한일 간의 관계가 다시 냉랭하게 돌아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매일신문에 의하면 일본인 66%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면 소위 노노재팬이 재발하게 될 가능성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여행을 비롯한 교류 또한 줄어들 수도 있고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어온 가령 여행이나 관광 등의 섹터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또 넓게는 소부장 독립 당시 수혜를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노선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기반한 투자 전략 섹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전 정권부터 탈원전을 기조로 내세우며 신재생 에너지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정책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이건 좀 다른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해봐야 바뀌는 건 없고 투자자로서는 룰이 정해지면 그 룰대로 플레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는 원자력 섹터가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대치와 또한 그 가격인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까지 되고 정권까지 바뀌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이 반등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려볼 섹터는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섹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자본을 지역에서 순환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과 관리 역시 지역 금융 주체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동백전, 대구은행은 대구광역시 행복페이, 광주은행은 광주 상생카드 등을 담당했었습니다. 지역은행들을 첫 번째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코나아이나 나이스그룹 등의 발행사, 운영사 등 관련된 기업들도 떠오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부동산이 있겠습니다. 대대로 민주당 계열 정권 집권 시에는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 있겠죠. 이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극단적인 규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4년차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아파트 값은 87%, 전국 아파트 값은 62%가 올랐으며 그 전 기록을 세웠던 노무현 정부를 제치고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전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게 노무현 정부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겠죠.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은 전체 아파트에서 63%, 62.9%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서울시의 경우에 6억 아파트 이하 비율은 62.9%에서 14.9%로 떨어졌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가 시가 말라버리게 된 거죠. 경실련에 의하면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3년간 평균 4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주택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했습니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앞으로 다가올 민주당 정부에서도 부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건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 수요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될 겁니다. 가격 통제에 실패할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기업들, 게임 기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코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가령 카카오나 위믹스 사례 등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보다 이쪽에 친화적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사례도 물론 있죠. 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상정을 했을 때,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 부동산, 그리고 지역 화폐, 게임과 인터넷 등 이런 섹터들이 기회가 될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지정학 이야기, 또 투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번 선택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혹은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미국과 일본에서 한 발 멀어지는 선택이었으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한 발 가까워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익스포저가 큰 자산들, 가령 엔터, 화장품, 게임, 미디어를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집권을 가정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리고 부동산, 지역화폐, 게임, 인터넷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룰이 정해지면 최선의 수를 찾는 게 바로 투자겠죠. 이미 많이 이야기된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께 양보하고, 오늘은 지정학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면미와 투자의 세계의 고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녹음을 좀 다 끝냈으니까 잠깐만 잡담을 하다가 가도록 하죠. 이번에 탄핵 사태, 비상계엄에서 이어진 탄핵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정치적인 문제인 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로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각자 지지하시는 정당이나 지지하시는 정치 이념이 물론 있을 거고,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거슬릴 수도 있는 말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이제 투자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텀이 길어지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 텀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탄핵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잡담이지만 어떻게 됐거나 경제에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니까요. 이 사태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모두들 다 2025년, 2026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또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본 영화가 위키드예요. 근데 위키드 진짜 재밌더라고.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제가 원래 뮤지컬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재밌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진짜 울었어요. 어떤 장면인지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물론 노래들도 다 너무 좋고, 아리아나 그란데 연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깍쟁이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깍쟁이 같은 이미지? 뭔가 좀 까탈스러운데 밉지 않은 이미지? 이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것도 보기 되게 좋았고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탄핵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약간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행복하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나 이게 아니고, 어쨌거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을 우리가 다시 불심 선언을 한 건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내용에 관련된 컨텐츠를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텐션이 낮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주말 전에 올리면 좋겠네. 그리고 주말에 저 스노우보드 타러 갑니다. 재밌겠죠? 내일 춥다는데. 참고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 언제냐면은 12월 18일이에요. 11월 18일 새벽이고, 오늘이 되게 춥대요.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에 모임 많이 가지십시오. 내수가 안 좋다고 난리던데 가서 돼지고기도 좀 드시고 김치찌개도 좀 드시고, 저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요, 된장찌개보다. 왜냐면 뭐라 그럴까, 돼지고기도 그렇지만 돼지고기가 맵지는 않잖아요. 그쵸? 쌈장도 맵지는 않다고. 쌈장을 고추장에 찍어 먹지는 않으니까.
물론 김치찌개도 그렇게까지 맵진 않죠. 근데 여기다가 된장찌개까지 먹으면 뭐라 그러지? 약간 너무 달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랑 먹을 때는 항상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요. 김치찌개는 약간 칼칼하고 좀 매콤할 때도 있고, 그리고 라면도 끓여 넣을 수 있잖아요. 된장찌개 라면 끓여 넣으세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갈 거다. 예, 그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 새해 전에 방송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먼저 해야지, 그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캐롤을 하나 정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나는 게 없고 제가 노래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안녕, 다음에 봐요.